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상호 단장이라는 아주 재밌는 소설 소개해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제가 줄거리 해설해드리고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작품 만나보시죠. 기적의 소녀 카노 코크바큐. 일찍이 유럽을 여행하다가 루마니아의 브라쇼프라는 도시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 속세로부터 벗어나 일체의 고뇌를 알지 못하는 신의 축복을 받은 기적의 소녀가 있다고 한다. 열띤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들려준 여자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다지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는 생각에 하루를 할애해서 그 소녀를 보러 가기로 했다. 그 소녀가 살고 있다는 집에 벌건 얼굴의 남자가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온 여자는 다름 아닌 나에게 소녀의 소문을 들려주었던 바로 그 여자다. 여자는 잡아 끌듯이 나를 집안에 안내했다. 집안 침대에는 소녀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소녀의 얼굴을 본 나는 소녀가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실망한 채로 그 집을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말을 건다. 고개를 돌리자 나를 안내해준 벌건 얼굴의 사내였다. 일부러 기다려준 모양이다. 이 사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다. 무구한 채 누워있는 소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애는 벌써 오래전에 금방이라도 지옥에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죄에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슬슬 때가 되었나 보군. 오늘은 여장을 풀고 이 마을에 머물도록 하시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숙소에서 쉬고 있던 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눈을 떴다. 날은 아직 밝지 않았다. 창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불길이 그 소녀의 집 쪽에서 치솟고 있었다. 그 벌건 얼굴의 사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불길이 치솟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로 그득했다. 불길에 휩싸인 집 앞에서 소녀의 어머니가 목노와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소녀가 불길에 휩싸인 집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때 내 옆으로 벌건 얼굴의 그 남자가 다가왔다. 남자는 아직 불길에 휩싸이지 않은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그네 양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저 문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는 저 문으로 그 소녀가 도망쳐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요컨대 그 소녀는 잠들어 있지 않다. 잠들어 있지 않으니 속세에 추한 꼴도 괴로운 꼴도 모두 목격했을 것이다. 헌데 잠든 척, 못 본 척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계속 기적의 소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지옥에 떨어졌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소녀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단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당신은 미쳤소. 당신의 행동은 그저 가엾긴 하지만 회복될 가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병자를 태워 죽이는 살인에 불과할지도 모르지 않소. 정말 죄 없는 소녀를 태워 죽이는 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거요? 남자는 고개를 저을 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비통한 목소리는 끊임없이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불길은 점점 거세졌지만 그 문만은 아직 무사했다. 나는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계속 바라보았다. 호천, 1973년 봄호. 예,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단편 기적의 소녀를 요시미치가 이제 읽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나우루에 호천에 실린 소설을 찾아간 키타자토 카나코로부터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단편을 읽어봤는데 아버지는 소설의 무대인 루마니아에 가본 적은 없을 것이라며 순수한 창작일 것이라고 덧붙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소설의 마지막 줄이 적힌 원고지를 복사한 것을 보내주었어요. 원고지에 적힌 글씨는 누군가의 육필로 카나코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글씨였습니다. 카나코의 말대로 원고에 적힌 결말은 단 한 줄로 이렇게 끝납니다. 새벽녘에 발견된 불탄 사체. 그것이 가엾은 여자의 말로였다. 예, 일단 단편 한 편은 찾았지만 나머지를 어떤 경로로 찾아야 할지 아주 막막했어요. 그런데 같이 이 일을 하기로 한 쇼코가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것은 호천 잡지 뒤에 있는 편집자와 기고자들에게 연락을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카노 코쿠백쿠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키타자토 산고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호천에 실린 편집자와 기고자들에게 연락을 한 결과 한 대학 교수가 카노 코쿠백쿠, 즉 키타자토 산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시미치는 그 대학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특이한 이야기를 해줘요. 키타자토 산고는 어떤 오명을 뒤집어쓰고 고생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죄로 판결이 나긴 했지만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고 남들 앞에 떳떳이 나서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키타자토 산고는 필명으로 몇 년이 지난 후에 옛날 지인에게 소설을 보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도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카노 코쿠백쿠, 즉 키타자토 산고가 실은 단편 한 편을 안다고 하면서,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하면서 그 단편은 요츠야 도서관으로 가서 신유대라는 잡지를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쉽게 한 편의 단편을 찾았다는 기쁨에 뒤돌아서서 나오던 요시미츠는 그 교수에게 키타자토 산고가 겪었던 오명이라는 게 뭔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묻자 교수는 앤트워프의 총성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없냐고 묻습니다. 요시미츠가 모른다고 하자 앤트워프의 총성이란 벨기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며 그 사건으로 한 여자가 목숨을 잃었다고까지 말을 해줘요. 그리고 유명했던 사건이라 찾아보면 기사가 나올 거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이런 귀중한 정보를 얻은 요시미츠는 일단 요치야 도서관에 가서 신유대라는 잡지에 실린 카노 코쿠백쿠의 단편을 찾습니다. 73년 겨울호에 환생의 땅이라는 제목의 단편이 실려 있었어요. 요시미츠는 두 부를 복사했습니다. 환생의 땅, 카노 코쿠바큐. 일찍이 서남아시아를 여행하다가 인도의 잔시라는 도시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 현세를 떠난 후에도 다시 인간으로서의 환생이 약속된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 재판이 열린다고 했다. 호기심이 있나는 운 좋게 한 남자의 차를 얻어 타고 재판이 열리는 시현장에 가볼 수 있었다. 가는 차 안에서 남자는 이 재판에 대한 것을 들려주었다. 이곳에서는 살인을 저지르면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실수든 무조건 사형을 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사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시신을 훼손하면 환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시신을 훼손한 벌은 살인자의 가족들을 살인자가 보는 데서 사형을 시키는 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열리는 것은 한 사내가 상대를 칼로 심장을 찔렀고 시신이 계곡 아래에서 발견이 됐는데 살인자가 상대를 계곡에 떨어져 죽은 뒤에 찌른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죽은 후에 찔렀다면 시신 훼손죄로 살인자의 가족들까지 처형을 당한다고 한다.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재판 과정은 무난하게 흘러갔다.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기 때문에 같이 간 남성이 통역을 해주었다. 살인자는 자신이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재판장에 있는 그의 아내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있었다. 여자는 때때로 손으로 자신의 목을 건드렸다. 나는 그 행동을 자신의 목을 베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여자가 너무 빈번하게 그런 행동을 취하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다고 나섰다. 차림새로 보아 여행자 같았다. 이런 오지의 여행이라니. 호기심이 왕성한 젊은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 증인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저 사람은 누군가요? 그렇게 내가 물으면서 옆을 보자 나와 함께 온 남자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저 사람은 자신이 목격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환생을 위해서 이곳에 왔고 자신의 내세를 걸고 진실을 말하겠다는군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보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지만 헛기침 하나 하는 이 없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목격자는 입을 열었다. 갑자기 재판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피고의 아내가 오열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던 피고까지 얼굴을 감싸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것을 신호로 광장은 눈 깜짝할 새에 광란에 휩싸였다. 초승달 모양의 칼을 든 사형 집행인이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나는 남자를 찾았다. 그에게 통역을 부탁해야만 했다. 하지만 남자 또한 광란에 동참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외치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었다. 나는 그 팔에 달라붙어서 외쳤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남자는 가르쳐 주었다. 이곳 말로. 아니, 영어로 말씀을 해주세요. 영어로. 햇빛을 받은 칼이 번뜩인다. 날뛰는 마을 사람들 때문에 누구를 배려하는지 잘 보이지 않았다. 남자가 가까스로 영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집행인이 칼을 휘두른 그 찰나였다. 신유대 1973년 겨울호. 예, 이런 두 번째 이제 단편을 읽은 후 요시미츠는 이 복사한 단편 다른 한 부를 카나코에게 보냅니다. 환생의 땅이라는 제목이었죠. 답장은 얼마 후에 왔어요. 그녀에게도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아버지의 친구로 보이는 분의 연하장이 나왔는데 연하장 주소로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연락이 왔고 그분이 아버지의 단편을 한 편 갖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함께 가줄 수 있냐는 부탁도 합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 안에는 단편 환생의 땅 마지막 줄 원고도 복사해서 함께 보내주었어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목숨을 잃었다. 나는 그저 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요시미츠는 며칠 후 도쿄로 올라온 카나코를 신주쿠역에서 만나서 세 번째 단편을 가지고 있다는 지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도착한 집에서 미야우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카나코의 아버지 키타자토와는 대학교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어서 죽은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안타까워했어요. 어쨌든 키타자토 상고의 단편이 실린 잡지를 받게 되는데 그 잡지의 제목이 아사카 구회였어요. 그런데 이 잡지는 일본의 시족격인 하이쿠를 다루는 잡지였습니다. 어째서 하이쿠 잡지에 단편 소설이 실렸는지 물어보자 20년 전 키타자토가 원고를 보내왔는데 소설이었고 하이쿠 잡지지만 원고 구하기도 어렵던 시절이어서 친구의 소설을 실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술궂은 소설이라고 하며 자식에게는 읽히고 싶지 않은 작품이라고도 말합니다. 소비 전래 카노 코쿠바큐. 일찍이 중국을 여행하다가 사천의 면양이라는 도시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
작은 음식점에서 알게 된 사내가 마을을 안내하겠다기에 부탁을 했는데 척보기에도 무식하고 지저분한 그의 입에서 200이며 구양수의 시가 청산유수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도 저 사당은 원나라 시절에 세워졌고 그 내력까지 줄줄 읊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이끼 낀 비석 앞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그 까닭이 궁금해서 그를 불러 세워서 이 비석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물었다. 사내는 애도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며 비석이 세워지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남송시대 한 남자가 있었다. 구척이나 되는 위풍당당한 체격에 목소리가 큰 남자였다. 전장에서는 양손에 검을 들고 능숙하게 휘둘렀고 활을 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다. 무공을 인정받아 성의 통치를 일임받는 장군이 되었다. 어느 날 산적이었던 난백순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으로 쳐들어왔다. 병력만 놓고 보자면 난백순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난백순에게 항복하자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로 한 장군은 부하에게 병력 1000명을 내줘서 야밤에 기습작전을 펼쳤지만 실패했다. 장군은 다시 부하 100명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와 대항하려 했지만 오히려 성은 함락되고 100명의 부하들을 다 잃고 결국은 난백순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된다. 장군은 난백순 앞에서 어서 자기 목을 치라고 말을 했지만 장군은 목에 밧줄이 감긴 채 대로를 끌려다녔다. 성의 백성들은 입을 모아 장군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팔매질을 했다. 난백순이 장군을 데려간 곳은 그의 집이었다. 군병과 백성들이 에워싼 가운데 난백순은 장군의 밧줄을 끊고 이렇게 말했다. 이 집에 내 놈의 철을 가두어 두었다. 나는 어질게 천하의 과오를 바로잡겠다고 맹세한 몸이니 두 사람을 함께 죽이지는 않겠다. 네 놈이 진정 맹장이라면 스스로 목을 베라. 허나 만일 내 놈이 일개 필부에 지나지 않고 목숨이 아깝다면 이 집에 불을 질러라. 귀공의 천은 불타 죽겠지만 내 놈만은 풀어주겠다. 라고 말을 했다. 그리하여 검과 횃불이 남자 앞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까지 얘기한 남자는 그래서 성 사람들이 이 비석을 세운 거요.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아니, 거기까지만 말하면 내가 어찌 알겠소? 그 남자는 결국 어떻게 된 거요? 내가 그렇게 묻자 남자는 희죽거리면서 찻주전자에 손을 올렸다. 그쪽은 뭐가 마음에 드시오? 용감한 남자의 이야기와 겁쟁이 남자의 이야기. 내 그쪽이 원하는 대로 들려주리다. 아, 내가 알고 싶은 건 진실이에요, 진실. 그는 웃었다. 그 말도 옳소. 날도 저물었겠다. 차로 배를 채우기는 섭한 시간이군. 그렇게 말하며 근처 음식점에 눈길을 주는 걸 보고 나는 술과 고기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그리고 맛 좋은 술에 거나게 취했을 무렵에야 그는 겨우 칼과 횃불의 이야기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아사카 9회 1975년 봄호. 예, 아사카 구에 실린 세 번째 단편을 미야우치라는 사람의 집에서 받아가지고 도쿄로 올라오는 전차 안에서 두 사람은 이 단편을 다 읽습니다. 카나코는 나머지 두 편도 찾아줄 수 있겠냐고 요시미치에게 요청을 해요. 요시미치가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나코에게 아버지인 키타자토 상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카나코는 아버지가 미야우치와 도쿄에서 대학을 같이 다녔고 그 후 일정 기간 스위스에 체류했으며 카나코는 그 전후에 태어났는데 21년 전 일본으로 돌아와 마츠모토라는 곳에 거처를 마련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헤어지기 전 카나코는 요시미치에게 세 번째 단편의 마지막 줄이 적힌 종이를 건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어요.
남자의 목은 단칼에 떨어졌다 한다. 카나코와 세 번째 단편을 이렇게 이제 요시미치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읽고 이제 헤어진 후에 일주일 동안 요시미치는 자료 조사에 이제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편을 가지고 있었던 미야우치를 다시 만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나서 키타자토 상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미야우치는 키타자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히 엔트워프의 총성에 대해서 요시미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970년 키타자토 산고의 부인 토마코 씨가 벨기에의 앤트워프에서 세상을 떠났지요. 벨기에 경찰은 남편인 키타자토 산고를 체포해서 취조했어요. 하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고 키타자토 씨는 석방되었죠. 토마코 씨는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키타자토 씨가 혐의를 쓰게 된 거는 토마코 씨가 사망하기 전후에 옆방 투숙객이 총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키타자토 씨는 부인을 총으로 위협한 뒤 자살로 위장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앤트워프의 총성, 이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미야우치로부터 앤트워프의 총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요시미치는 지금까지 찾은 세 편의 단편이 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천에 실린 단편은 아이를 맹신하는 어머니의 이야기였죠. 이 어머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유대에 실린 단편은 어느 재판의 이야기였는데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남자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서 남자의 아내와 자식까지 사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직접적이었던 건 아사카 구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남편이 자신과 아내 중 한 사람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빠지는 장면에서 끝이 나죠. 일반 소설이라면 심리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말겠지만 지은이가 앤트워프의 총성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키타자토 씨라는 사실을 알고 읽으면 작품을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선생님께서도 심술궂은 작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요시미치의 이야기를 들은 미야우치는 놀라면서 키타자토와 그의 아내인 토마코가 처음 만났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학생 때 키타자토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왕자처럼 행동했고 당시 토마코라는 여배우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어쩐지 야가 빠진 사람으로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지만 키타자토는 토마코와 결혼을 했고 주변의 눈을 의식해서 스위스로 가버렸습니다. 카나코는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마코가 자살했는데 키타자토가 용의자로 의심을 받는다는 뉴스가 언론에 뜨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관심을 갖는 사건이 되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키타자토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냉대와 의심스러운 눈초리뿐이었습니다. 이에 키타자토는 도쿄에서 살 수가 없었고 마츠모토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다가 암으로 죽은 것이었어요. 미야우찌는 아마도 키타자토가 소설을 쓴 이유가 자신을 살인자 취급하는 세상에 뭐라 한마디 해주고 싶었던 것일 거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대놓고 반박한들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에 리들 스토리라는 형식을 빌려서 5편의 단편을 발표한 것 같다고도 말을 합니다. 미야우찌를 만나고 나서 요시미츠는 빨리 네 번째 단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지만 네 번째 단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요시미치는 앤트워프의 총성 기사를 심층 취재한 잡지사 기자를 한번 찾아보자고 출판사에 전화를 했지만 그는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시미치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책방 주인이 앤트워프의 총성 기사를 심층 취재한 기자를 안다고 하며 이 사람이 쓴 책도 여러 권 갖고 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요시미치는 귀가 번쩍 뜨이면서 그 책을 볼 수 있냐고 요청을 합니다.
일주일 뒤 서점 주인이 가지고 온 책을 훑어보던 요시미치는 등줄기에 전류가 흘렀어요. 책 속에 있는 한 단편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일기 남미를 여행하다 볼리비아의 포토시란 마을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두운 터널. 일찍이 남미를 여행하다가 볼리비아의 포투시란 마을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빚을 진 남자가 있었다. 그의 처자가 산 너머에 있는 마을에서 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무슨 변고가 생겼는지 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 남자는 요즘 산 고개에 도적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처자를 산 고개가 아닌 터널을 지나라고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도적 때문에 자기 손으로 처자식을 사지에 내몰았다며 이 남자를 나무란다. 마을 장정들이 트럭을 타고 터널 입구로 달려갔다. 이 터널이 위험한 이유는 예전 혁명군이 이 터널로 숨어들어서 구불구불한 터널에 여러 가지 함정을 설치해 정부군의 추적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터널로 처자식을 내몰았다니. 하지만 나는 터널 앞에서 만난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전직 경찰관은 조용한 목소리로 처자식을 터널로 오게 만든 남자가 사실은 혁명군과 내통한 자이며 이 터널에는 아무런 함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스파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장정 중 한 남자가 밧줄을 몸에 묶고 어두운 터널로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터널에 들어간 남자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들리기는 했다. 구불거리는 모퉁이를 지났는지 그의 손전등 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손목시계로 줄곧 시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린 시간이 채 5분도 되지 않은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나 역시 그 시간이 5분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내에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는 비명이었다. 좁은 터널 벽에 부딪혀 반향을 일으켰는지 그 소리는 흡사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같았다. 찾았어! 찾았다고! 부인이야! 아, 이럴 수가! 아! 그 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누구 하나 그를 부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터널 안쪽에서 빛이 반짝였다. 출구를 향해 다가오는 이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뚫어져라 터널 안을 쳐다보았지만 인간의 눈이 어둠을 헤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저 속절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빛이 다가온다. 예, 이렇게 이제 궁금함을 마지막 줄에 남겨둔 채로 이제 단편이 끝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우연찮게 네 번째 단편을 발견한 요시미치는 카나코에게 복사를 해서 보내요. 그리고 며칠 뒤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요시미치는 카나코에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혹시 집에 있냐고 묻자 요시미치의 갑작스런 질문을 이제 예상치 못한 카나코는 이제 당황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통화 끝에 요시미츠에게 카나코는 어두운 터널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겸연쩍은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어둠 속에서 여자아이가 나타났다. 예.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요시미치는 시간을 내서 마츠모토에 살고 있는 카나코를 찾아갑니다. 가는 버스 안에서 엔트워프의 총성 심층 기사가 실린 잡지를 보면서 가요. 기사의 내용은 이랬어요. 아내가 목을 맸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은 호텔 프론트에서는 의사와 경찰에게 연락을 했어요. 단순한 자살로 보였어요. 하지만 옆방 투숙객이 권총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후 경찰은 키타자토를 연행을 합니다. 키타자토도 순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내놓았어요. 총을 쏜 이유도 말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진술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을 메고 있는 침대 시트를 총으로 쏴서 찢으면 혹시 아내를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목을 메고 있는 시트에다 대고 쐈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진술을 했지만
결국 키타자토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일본에서는 벨기에 경찰의 무능을 비난하면서 일본 경찰이 조사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어요. 죽은 토마코를 아는 지인들은 그녀가 결코 자살할 리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자살하려는 신용을 할 수 있는 여자지만 진짜로는 자살할 리가 없는 이기적인 여자였다는 증언이 들려왔습니다. 심층 취재를 한 기자는 키타자토가 토마코를 총으로 위협해 목을 매게 한 것이 아니냐는 시나리오까지 기사에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도 제기했어요. 부부의 딸은 당시 4살이었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였어요. 부모가 중내산에 다투는 상황에서 딸이 과연 얌전히 잠들어 있었을까? 어쨌든 이런 의문점을 이제 품은 기사가 나왔는데 별 수 없이 키타자토 씨는 이제 풀려났다고 기사에 써 있었고요. 더 이상 그의 죄를 추궁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쓰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엔트워프의 총성은 대체 무엇 때문에 울려 퍼졌을까? 토마코 씨의 죽음은 정말 자살이었을까? 그리고 키타자토 상고 씨와 토마코 씨 사이에는 과연 애정이 남아 있었을까? 하는 말로 기사가 끝났습니다. 이런 심층 기사를 읽고 나서 마츠모토 버스 터미널에 내린 요시미치는 카나코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요시미치는 카나코에게 지금까지 찾은 4편의 답변과 엔트워프의 총성 사건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엔트워프의 총성은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남편의 사건이었죠. 카노 코쿠바큐, 즉 키타자토 산고씨가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그 자신의 당시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요컨대 기적의 소녀에 등장한 무조건적으로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 역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작중에서 그의 의문을 제기한 붉은 얼굴의 남자는 키타자토 산고씨 자신이었던 게 아닐까요? 다음으로 환생의 땅에서는 남편의 죄 때문에 가족까지 연좌제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죠. 이것은 고국에 돌아온 키타자토 씨의 상황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살인 혐의를 쓰고 자신의 딸까지 말려들 것을 우려한 키타자토 산고 씨는 마츠모토로 거처를 옮겨요. 그리고 소비 전례는 작가 자신의 갈등을 그린 작품인지도 모르죠. 이것은 자존심이 세지만 한편으로는 겁쟁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장군의 이야기잖아요. 키타자토 산고 씨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이 두 인물은 서로 닮은 구석이 많아요. 이 작중의 남자가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처럼 키타자토 씨 역시 벨기에의 호텔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만 했던 게 아닐까요? 이 마지막 어두운 터널 역시 상황은 비슷하죠. 남편은 아내와 딸을 버리려는 것일까? 아니면 가족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일까? 어, 키타자토 씨, 뭐 그다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를 두고 갈등했던 아버지의 심리 상태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거군요. 카나코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요시미츠는 침묵으로 긍정했다. 예, 이렇게 이제 요시미치가 카나코를 만나고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요시미치는 카나코로부터 장문의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편지 안에는 20년 전에 있었던 엔트워프의 총성에 관한 놀라운 진실이 쓰여 있었어요. 뛰어난 통찰력으로 당신은 저 외에 누구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진실을 훌륭히 간파하셨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의뢰드릴 때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5단장 중 하나라도 손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죠. 당신이 그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추억하기 위해서 5편의 단장을 찾는다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어렴풋이 깨닫고 계셨겠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장이 아버지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임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신의 과거를 모두 버렸다고 생각하셨지만 역시 그 가운데 많은 것을 버리지 못했지요.
저는 아버지의 단장을 모으면 그날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당신이 일하시던 서점을 찾아갔어요. 아마 당신은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를 살해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진실을 찾아 헤맸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컨대 아버지에게 제기된 그 의혹은 저의 관심 밖이었어요. 문제는 제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의혹이 제기된 해 저는 4살이었어요. 혼자서 걸을 수도 있고 제법 말도 할 수 있는 나이죠. 무척 인상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단편적인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는 나이이기도 하죠. 죽음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저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가 어딘가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어리광을 피웠죠. 제게서 멀어지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매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너무나 희미하기는 하지만 그 후에 저는 무척 무서운 경험을 했어요. 마치 벼락이 떨어진 듯한 굉음에 소스라치게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그 기억을 처음 자각하게 된 것은 아마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그 무렵 저는 그 기억을 꿈에서 보았다고 꾸며서 학급 문집에 장문으로 실었어요. 그 글을 아버지가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이 돼서 창고에 스크랩북을 발견하고 의혹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의혹. 저에게 그 의혹은 아버지에 대한 의혹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샹들리에의 침대 시트로 목을 맸습니다. 발판으로 삼은 의자에서 뛰어내렸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타이밍이었고 무슨 목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권총을 쏘았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올라가서 목에 시트를 걸었을 겁니다. 뛰어내리면 목숨을 잃게 되죠. 하지만 저는 어쩌면 누군가가 어머니를 의자에서 밀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죽어버리겠다며 외치는 어머니가 어디론가 가버릴까 두려워서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흔들어서 의자에서 밀어냈어요. 그게 바로 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물으려 했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허공에 매달린 어머니를 아버지가 구해주지 않았던 이유도 대충 알 것 같아요. 깨어 있었던 것이 맞다면 다른 기억도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저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멀리 떠나려는 줄 알고 아버지를 방해했어요.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시사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있던 장애물이란 바로 저의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총을 쏜 것은 시트를 끊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총소리를 듣고 제가 무척이나 겁에 질렸던 것을 고려해 보면 어쩌면 그 행동은 저를 위협해서 움직임을 봉쇄함으로써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죽였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아버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어요.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범인은 이 녀석이다. 딸이 아내를 밀어서 떨어뜨렸다.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었는데, 전 정말로 상관없었는데, 침묵 대신 아버지는 단장을 남겼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아버지에게 직접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말이죠. 역시 아버지 생전에 말씀드릴 걸 그랬다고 이제야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인 제가 편지에 이름을 남기지 않음을 부디 이해해 주세요. 이만 삼갑니다. 예. 여기 이제 끝부분인 거죠? 이게 끝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뭐 끝까지 뒤에 들어도 잘, 네,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음,
일단 5번째 단편을 못 찾았죠. 네. 근데 그 5번째 단편은 이 카나코가 찾게 돼요. 그 아버지가 어.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 이제 책상 서랍 속에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인용을 안 한 거는 그냥 무난하게 끝나는, 덮어두자 뭐 이제 이런 아. 식으로 네. 끝나는 그 내용이라서 열린 결말이군요. 인용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앞에 4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 4개의 단편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줄 한 줄을 이렇게 딱 읽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결말의 순서가 사실은 바뀌어 있어요. 아. 그랬군요, 역시. 이걸 근데 원아원 선생님이 맞추셨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아니, 왜냐면 예, 이게 뭐 그 한 줄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예. 근데 근데 그 그거를, 순서를 바꾸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예, 역시나 그거를 우리 그랬군요. 방송 이제 앞에 방송 마치고 원아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깜짝 네네. 놀랐어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아, 예.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결말의 순서가 뒤죽박죽을 해놔가지고 더 네.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순서를 이제 맞춰주는 것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별 네.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음.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죠. 그 딸이 이제 카나코가 네. 4살 때 음. 엄마가 이 약간 이기적인 여자였어요. 음. 그러니까 막 내가 자살해버린다 막 부부싸움 끝에 네네. 그렇게 하고 목을 매는 척 했는데, 네. 그거를 딸인 이제 보고는 깜짝 놀라서 음. 엄마 가지 마 하고 매달리다가 이제 그 받침대를 쳐버린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아빠가 구하려고 했는데 아빠 때문에 엄마가 떠나가는 줄 알고 막 이제 막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딸을 뭐 이렇게 비키게 하려고 총을 이제 그냥 바닥에다 쐈던가 벽에다 쐈던가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못 구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음. 이 아빠는 그 얘기를 차마 이제 경찰한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음.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네. 그리고 온갖 비난을 받았어요. 일본에서 음. 돌아왔는데, 근데 그거를 이 얘기를 진실을 못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비유로 이런 단편 소설 안에다가 음.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해놨죠. 그래서 네. 첫 번째 단편 그 기적의 소녀 보면은 이제 잠자는 소녀가 있는데 네. 그 붉은 얼굴에 그 사내가 저 거짓이라고 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네. 다 진전데 안 진척한다고. 이제 그게 음. 사실은 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잠자는 소녀 예. 이야기고. 다 이야기들이 그런 어떤 그때 있었던 엔터프의 총성 사건과 그렇군요.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죠. 그 상당히 좀 심오하게 다뤘어요. 예, 이야기를. 심하게 다뤘는데 네. 이제 그 책은 이제 한 30여 쪽인가 그런데 네. 네. 그 상당히 그 책을 찾아가는 그 단편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이제 제가 많이 빼뜨렸어요. 단편 소설을 소개하느라고. 근데 그 교수님 과정이 사실은 되게 예, 재밌어요. 예, 교수님 또 그 부분에 사실은 이 소설에 매료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네. 이 또 중고 서점 단편보다도 좋아하시고. 예, 그 얘기들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부분이. 네. 요거 절판이라 책을 구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작품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다는 사실만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작품 함께 할까요? 예, 우리 히가시노 게이고의 수필로 한번 다뤄보려고요. 네. 수필 총 5편을 썼는데 4편이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네. 마지막 네 번째 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어떤 꿈은 토리노를 달리고. 아, 꿈은 토리노를 달리고. 네. 이걸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이게 그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참관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점이 아마 그 북경 동계올림픽이 시작 딱 했을 시점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한참 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시기라서 시의적절하게 또 예, 한번 불러주셨군요.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엔 꿈은 토리노를 달리고 수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입니다. 그럼요. 네, 추상호 단장 함께 스포일러 편까지 즐겨봤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건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